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기출문제 43회 4강 실무 강의로서 결산부터 급여 자료 입력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3번 결산입니다. 1번은 수동이고 2번은 항상 자동이죠. 유동성 대체네요. 자, 장기 차입금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차입금들 중에서 전체 또는 일부분이 내년에 갚아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빌릴 때는 장기 차입금이지만 결산일 현재 내년에 갚아줘야 되는 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차입금이네요. 4천만원. 차입 시기는 큰 의미가 없죠. 오늘은 며칠입니까? 2020년 12월 31일. 왜?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일은 항상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입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자, 요거 약간의 휘례가 있네요. 첫 번째, 내가 4천만원을 빌렸는데 내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4천만원 전체를 내년에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5년간 나누네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5년을 나누면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4천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을 유동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00만원은 후내년부터니까 유동화 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별 딱 치시고 800만원을 적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은행 차입금이네요. 2천만원이고요. 차입 시기는 어차피 관계가 없습니다. 왜? 빌릴 때 다 장기 차입금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만기일은 2022년 4월 30일이며 만기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자, 이 우리은행 2천만원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내년에 갚아줘야 되면 유동화 시켜줘야 되지만 2021년에 갚아줘야 되면 유동화 시켜줘야 되지만 2022년 2년 뒤죠. 2년 뒤는 유동화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쥐례 문제래요. 이 부분 입력하신 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시면 돼요. 세 번째, 신한은행 3천만원이고요. 이 날짜는 차입 시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물론 관계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만기일은 2021년 2월 28일 내년이며 만기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시켜야 될 대상은 국민은행 차입금 중에서 4천만원 중에서 얼마? 800만원만 유동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쥐례로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내년에 다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유동화 대상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자료 설명. 2020년 말, 우리 이 시험이 2020년이죠. 기준입니다. 현재 장기 차입금 은행별 잔액이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평가 문제.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결산 정리 분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예,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는데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결산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중에 갚아줘야 되는 돈들은
유동화 시켜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경우는 당연히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증가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며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장기 차입금에도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지만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꼭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유동화 시키는 경우는 해당 연, 월, 일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천만원짜리 있었잖아요. 그것은 상환기간이 2022년이었습니다. 유동화 시키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국민은행 첫 번째 거 장기차입금이 유동화되는 금액은 4천만원 중에서 5년간 원금 분할 상환한다 그랬으니까 5로 나누어서 800만원만 유동화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유동성 장기 부채 국민은행 차입금이었습니다. 800만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줄어들겠죠. 두 번째 3천만원짜리죠. 유동성 장기 부채, 새로운 장기 부채가 생기고 신한은행이며 그리고 3천만원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듭니다. 자, 요거 특히 여기에 각각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몇 월 며칠 일반 전표 결산일은 항상 12월 31일. 자, 차변 3번. 구분은 장기 차입금이죠. 293번. 코드는 국민입니다. 자, 국민도 보통이 아니죠. 지금은 차입금으로 나왔습니다. 꼭 잘 선택하셔야 돼요. 비슷한 게 있을 때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8불불. 다음 대변 4번. 유동성 장기 부채죠.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국민은행 차입금입니다. 국민은행 차입금. 금액은 8불불. 다음 또 차변 3번.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것은 신한이죠. 신한. 거래처가 신한이며 금액은 3천만원 30불불. 그리고 대변 4번 유동이죠.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역시 신한입니다. 금액은 얼마? 30불불. 엔터.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차변 대변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맞습니다. 차변 대변 장기 차입금 유동성 부채 신한은행 차입금 맞고요. 금액도 각각 맞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선생님, 왜요? 장기 차입금 3,800만원, 유동성 장기 부채 3,8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요? 거래처가 다르잖아요. 거래처가 이렇게 다를 때는 각각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가 같을 때는 당연히 묶어서 3,800, 3,800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 외상매입금이 있다고 가정해요. 외상매입금이 A라는 외상매입금 그 거래처에 100만원, B라는 거래처에 300만원 있는 것들 이것을 외상매입금 400만원 이렇게 장부에 기장하셔서는 안 되겠죠. 장부에 기록하셔서는 안 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 의외로 제가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싸 아는 거 나왔다고 이 오른쪽에 있는 비고를 안 읽어보시고 입력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AT 시험은 연, 월, 일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 요거는 연월일 안 봤잖아요. 왜냐하면 차입 빌려온 게 2000년도에 빌려왔던 2015년도에 빌려왔던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안 받던 겁니다. 왜? 빌려오는 시점에 이미 장기 차입금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른쪽에 보고 뭐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받을 겁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안 받던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한 개는 꼭 자동 결산 4점짜리들은 부분 점수가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점 밑으로는 부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4점 이상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자, 기계장치 내역입니다. 계정 과목과 코드
자산명은 절단기, 취득일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리법. 예, 알겠습니다. 위 취득금액과 별도로 절단기 구입 시 시운전비가 있네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입력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운전비는 우리 취득원가 있죠.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계장치 가격이 2천만 원인데요. 별도로 이 돈이 들었으니까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2,1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대충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문제를 입력하거나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더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소 2번 정도는 또 보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 이런 거 좀 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의 취득 내역서이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할 것. 야, 감가상각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결산에 감가상각이 있죠. 평가사항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이것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비를 계산하고 등록하면 뭐 감가상각비가 자동이 계산이 됩니다. 뭐 계산 우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 자료를 완료하시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내용을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1번, 두 번째 감가상각비 찾아서 세 번째 자동결산 메뉴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실무 수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고정자산 등록해야 되겠죠. 고정자산 메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기계장치를 선택한 다음 항목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고정자산 등록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취득금액은 1번의 기초가액이 아니라 4번의 신규 취득 및 증가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입력할 때 보겠습니다. 두 번째, 1번 기초가액에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합니다. 1번, 여기는 언제 입력합니까? 예전에 자산을 구입했었고 그때 자산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1월 5일날 자산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추가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이 10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10월 5일날 이때 자산을 등록하는 경우 이때는 예전에 자산 구입했던 가격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금액 이렇게 각각 입력합니다. 추가로 증설할 경우 1번 기초가액에 예전의 금액을 입력하고 추가로 지출된 금액은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3년 전에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1억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5천만 원. 자, 이거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예전에 건물이 자산이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전에 구입했던 기초가액 3억, 그 다음에 요거 5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1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19번 단기 상각 범위액이 있어요. 이것도 이 금액을 어디에 결산 자료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거 보고 입력을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빠져나오고,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의 고정자산 등록에 하시면 되고요. 메뉴 찾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은 여기 있죠? 여기서 고정자산이라고 치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고정자산. 자, 이렇게 고정자산이라 치니까 관리대장이 아니라 등록이 나타나죠? 이거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하시고, 자, 기계장치입니다. 눌러서 기계 이래 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엔터 하셔가지고 밑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저는 기계장치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 코드 해당 자산명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렇게 적고, 또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엔터 해서 여기서 계정에서
기계장치를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서 기계 이렇게 F2 기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셔서 코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걸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입력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그냥 여기서 202번 기계장치 기계 206번 206번 기계장치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선택하렵니다. 본인이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코드 나와있죠.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2004 그래서 2004 자타는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절단기 절단기 뭐 이거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취득일이 있네요. 취득일 어디 있나요? 4월 1일이네요. 2020 0401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가액이 있고 신규 취득 및 증가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4번이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찍고요. 여기 2천만원에 100만원이니까 21 뿔뿔 이렇게 21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항목에 맞추어서 우리가 입력한 거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 0돼 있고 정률법 돼 있었죠. 연수 이거 바꾸면 됩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정액법으로 바꾸시고 싶으면 이거 0번을 찍으시면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정률법은 0번, 정액법은 1번 나와 있으니까 바꾸시면 되고요. 내용 연수는 그냥 찍고 5년이니까 5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나요?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뭐 있나요? 그것도 찾아가지고 있으면 뭐 이게 0 하시면 됩니다. 비어 있으니까 0이죠. 안 했던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내용 연수했고 생산부죠. 생산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경비 구분 생산부 이거 안 바꾸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주시고 생산부는 몇백 번대 500번대죠. 1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500번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했을 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한 개 구입했잖아요. 취득수량 저는 거기 것을 1로 적어줍니다. 2개를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은 끝이 났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칸 맞추어서 입력하는데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초가액에 입력해서 실수를 하십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실수 많은 것은 이거 경비 구분을 선택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 나머지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이거 입력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를 꼭 하시고 이 문제가 마무리 되셔야 된다는 거. 의외로 중간에 하나 빼먹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항목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고정자산은 끝이 났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 단기 상각 범위액이라고 있죠. 19번 이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올해의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자 이거 선택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될지는 모르게 아마 될 거예요. 될지는 자신은 없고요. 아니면 적어 놓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동결산 자료죠.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몇 월부터 01월부터 12월까지 뭐 나타났죠. 컨트롤 F가 좋겠네요. 기계장치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죠. 자 찾아졌네요. 자 왼쪽에 한번 볼까요? 위쪽에 자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한번 가볼까요? 경비 500번대 노무비 맞죠? 자 그리고 또 기계장치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컨트롤 F 또 기계 찾기 자 또 있네요. 기계장치 찾아졌죠? 위쪽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밖에 없나요? 컨트롤 F 엔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건물 감가상각비 자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기계장치는 800번대 우리 사무실에도 있는가 봐요. 800번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가상각비 818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계장치는 제조였잖아요. 어디에 있었나요? 문제에서 생산부서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18번 감가상각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컨트롤 F 기계장치. 자, 이렇게 기계장치가 나왔다고 그냥 입력하지 마시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 위쪽으로 탈탈 올려보시면 경비, 노무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컨트롤 V 되네요. 자, 컨트롤 C. 우리 H시험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었고, 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뭐 눌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실수하셔서는 안 돼요. 뭐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면 빵점입니다. 꼭 눌러주셔야 돼요. 빵점. 자, 입력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예.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디에 간다?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여기에 가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즉 결차 결대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한번 올려볼까요? 위쪽에 한번 올려보시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여기 있죠? 500번대 518번 맞죠?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207번 맞고요. 금액도 한번 확인할까요? 금액까지는 잘 확인하지 않는데요. 자, 700 얼마였죠? 710만원. 예, 맞네요. 제가 이걸 왜 다른 거와 다르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가 하면은, 자, 지금 이 감가상각비가 518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기계장치가 제조 공장에서 사용됐잖아요. 818번 기계장치에 입력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문제 4번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25점짜리네요. 점수 많죠. 참고로 이렇게 점수가 4점 이상인 것은 부분 점수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이네요. 1번 정은재의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문서 확인 번호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표가 나와 있네요. 정은재고. 자, 한번 볼게요. 본인 나와 있고, 그리고 배우자 있네요. 그리고 자, 7살짜리, 그리고 정하윤 있고요. 모친 어머님 계시네요. 자, 요 나이는 제가 미리 계산해서 2020 빼기 요 나이들 했습니다. 주민번호 보고. 참고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나이 계산할 때 월과 일은 필요 없고요. 연도 빼기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이 2020년 10월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우 같은 경우는 정현우 말고 요 같고요. 정하윤 같은 경우는 15년 08월이죠.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생일은 필요가 없고요. 2020 빼기 2015 연도 빼기 연도를 해서 나이를 구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재 인적사항이네요. 이런 것들 뭐 입사 연월일 나와 있고 내국인 거주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런갑다. 요거는 개괄적으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문제 한번 볼까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영업직 사원 정은재의 주민표다. 1번 부양가족은 정은재와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한단 말은 같이 먹고 자고 입고 주민표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 되네요. 두 번째, 배우자 김명진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이 있네요. 김영희는 일용 근로소득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네요. 평가사항 이것들을 해란 말이죠. 첫 번째, 사원 등록의 기초사항에서 4대 보험과 관련된 월 보수액을 입력하시오. 위쪽에 보니까 우리 월 보수액 이런 거 있었다 그죠? 이거 보수액을 입력하라는 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생략하셔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서를 입력하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양가족 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월 보수액도 입력해야 된다.
즉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사원 등록에서 4대 보험과 관련된 월 보수액을 입력하는 거 하나, 그리고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서를 입력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우리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조건들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은 무조건 공개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무조건 공개되고요. 이 인적 공개는 기본 공개가 150만원입니다. 1인당 150만원. 배우자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죠. 나이 제한은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인데 배우자 결혼하는 사람이 20세 이하면 좀 이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자, 총급여는 예외적으로 150만원까지 되고요.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권 당첨금을 1억을 받더라도 일용 근로소득을 3천만원을 받더라도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말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은 뒤에서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이 먹고 자고 입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연간 소득이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소득은 벌어들인 돈, 그리고 소득 금액은 거기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소득이란 말과 소득 금액은 전혀 다른 건데 이 두 가지를 이꼴로 보시니까 혼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형제자매는 똑같습니다.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본인만 됩니다. 본인만 되고 형수 제외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재수씨, 형수씨는 제외가 됩니다. 본인, 형제자매 본인만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 제한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있고. 그리고 직계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장인 장모님과 또는 시부모님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남성입니다.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의 가족도 내 가족입니다. 배우자의 어머님, 즉 장인 장모님도 내 아버지 어머님과 같고요. 배우자 우리 집사람도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어요. 그분들도 내 형제 자매와 이꼴이란 말입니다. 즉 부부는 하나로 친단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민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인적공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은 자식을 의미하게 되겠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매기 아빠인가 기러기 아빠인가 있죠. 그렇게 있고, 또는 자식 같은 경우는 교육을 목적으로라든지 교육 목적이라든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표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내의 기관은 군인은 그러니까 자식이 군인인 경우 있죠. 근무 형편상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 퇴거한자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제 아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무 형편상으로 봐서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부모님이 되겠죠. 직계 존속은.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이란 말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요. 주거 형편은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사시면 주거 형편으로 봐주고요. 외국에 사시는 경우는 주거 형편으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했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직계 존비 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있는데 어머님의 부모도 있죠. 외조부모. 이분들도 물론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내 자매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자,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직계 존속이죠. 해당이 되고 내 형제 자매도 된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되지만 며느리는 안 돼요. 그런데 아들도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는 이 며느리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도 참 안타까운 경우죠.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참 위험합니다. 출산이. 그래서 산모라 그러죠.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데요. 간혹 가다가 아주 불행하게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 기록이 확인될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경우는 잘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시죠. 어떤 경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이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12월 31일 날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루밖에 없었지만 배우자로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란 말은 법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서류 정리는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 있는데 따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법으로 따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배우자가 나오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 기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 완치되더라도 당해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 요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올해 5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제법 되셨죠. 한 6, 7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달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까지 한 7년 동안 장애를 입고 있다가 올해 7월달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이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주지만 직계 존속은 국내에 계신 분은 주거 형편으로 봐주지만 외국에 계신 분은 주거 형편으로 봐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 공제죠. 자, 먼저 추가 공제가 되려면 먼저
기본 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있었죠. 그게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추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 공제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짜장면 먹으러 갈 때 가서 짜장면 안 시키고 단무지만 계속 추가시키면 안 줍니다. 짜장면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무지 계속 추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 공제가 됩니다. 기본 공제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나이가 몇 살 7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장애인 공제입니다. 200만 원이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인데요. 이 장애인에는 국가유광자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 별표하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시 장애인이 장애인 공제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장애인 공제가 된단 말입니다. 부녀자 공제입니다. 좀 까다롭죠. 자, 부녀자 공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배우자, 제 집사람은 여성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부녀자 공제 못 받습니다. 첫 번째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근로자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여자이면서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첫 번째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여성이어야 됩니다. 여성. 두 번째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가 이건희 씨라도 공제를 받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세 개를 만족하든지.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람이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우리 주로 미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미스는 거의 이게 부녀자 공제를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부녀자 공제인데요. 종합 여자 근로자 본인이니까 됐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3천만 원 이하. 여기까지 통과됐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기가 녹록하지 않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된다 쳐요. 세 번째. 네 번째, 세대주는 부모님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녀자 공제는 좀 받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되시는 분도 많아요. 자, 다음 한부모 공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남자든 여성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입양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 또는 사별을 합니다. 자식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이 자식이 20세 이하짜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왜?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이중 공제 해주지 않고 높은 거 하나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 자녀 세액 공제는 특별 공제죠. 특별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론 시험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만 7세 이상, 그리고 만 20세 이하인데요. 7세 이상인데 다만
취약 아동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은 포함이 됩니다. 안 다니는 학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에 6세 때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6세 때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계획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 명이면 15만원, 그리고 2명 이상부터는 각각 30만원씩 된다라는 거. 참고로 거주자의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되지만 자식이 애놓은 손자, 손녀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 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는데 본인이 있었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2명 있었고 모친도 있었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꼭 자식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가 될 수 있죠. 대부분 됩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리과세로도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거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직계 존속은 안 되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란 말은 부모님이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왜? 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입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둘을 합쳐서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금융소득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을 1,500만원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또 100만원 넘네 안 된 애가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합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데 1,900만원이 있다.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가 되면은 안 됩니다. 왜? 급여는 총 급여가 500만원까지는 된다 그랬죠. 400만원도 되고 450만원도 되고 근데 510만원은 안 된단 말입니다. 다만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자, 참고로 여기 연금소득까지 봐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1년에 연금소득이 연금 수령액이 900만원입니다. 그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100만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자소득 120만원 받았다 안 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도 알아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말 정도. 그리고 우리 급여입니다. 급여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500만원 초과부터 안 되는데요. 사실은 500만원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근로소득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필요경비를 70%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배우자가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경비가 70%니까 3, 7, 21, 21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90만원이 돼요. 그래서 100만원이 안 되니까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500만원을 받았다 치면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인데요. 빼기
70%를 공제해 줍니다. 57, 35, 350만 원을 빼면은 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해줘요. 근로소득만 이렇단 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 해준단 말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총급여가 3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하게 돼서 자, 그러면 총급여가 300만 원이니까 70% 공제해주고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 90만 원입니다. 더하기 기타 소득 금액이 3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죠.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있으면 이 사람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120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요겁니다. 근로소득, 즉 총급여액이 500만 원까지는 됩니다.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근로소득, 급여만 500만 원, 400만 원 받았다 됩니다. 500만 원 받았다. 이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두 가지 소득이 있단 말입니다. 급여는 300만 원 받았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만 원 있었을 경우는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기본공제가 70%니까 30%만큼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 되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만 원 있었다 그랬죠. 더하면 얼마? 120만 원이 됩니다. 소득 금액이 120만 원이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해도 되고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그런 말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 구하는 식입니다. 기타 소득 받은 거에서 기타 소득 공제율이 60%입니다. 빼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요. 이것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리과세 하겠죠. 종합과세 하면 공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연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넘는다, 초과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290만 원 받았다. 이 사람은 됩니다. 왜? 분리과세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서화라든지 골동품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복권당첨금 나왔죠. 이런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즉 얼마를 벌더라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데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좀 길었죠? 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짜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쭉 자고 한 번 더 살펴봤다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본인은 되었고요. 자, 부양가족 한번 볼게요. 정은재와 생계를 같이 한다 그랬고, 자, 배우자입니다. 김명진은 근로소득 총급액이 3천만 원이 있겠네요. 자, 그 총급액은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 제한에서 걸려버려서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로 입력해야 됩니다. 어머님 한번 볼까요? 일용 근로소득이네요.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배우자는 안 된다 그랬죠. 다음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이 사람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세 이상이니까 7세가 넘었죠. 자녀세 공제됩니다. 아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될 겁니다. 정하윤이 기본공제됩니다. 자녀세 추가공제는 안 되겠네요. 왜? 5세잖아요. 7세 이상부터 된다 그랬습니다. 김영희 71세. 이분은 기본공제도 되면서 70세 이상이니까 경로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 알고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두 가지를 해야 됐죠. 사원 등록의 기초사항에서
4대 보험과 관련된 월 보수액을 입력하시오.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있죠. 메뉴를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들어가셨어. 자, 여기서 정언제였죠. 정언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4대 보험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있네요. 건강보험 월 보수액 나와 있습니다. 찍어 주시고,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500만 원. 그래서 뿔뿔 엔터. 자, 그랬더니 500만 원 건강보험 월 보수액을 입력했더니 나머지 금액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네요.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급여 구분, 자, 4대 보험에 관련된 것만 해라 그랬으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급여구분 이래 있네요. 자, 이렇게 급여 구분도 500만 원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500만 원이 총 4개가 있었죠. 칸 맞추어서 뭐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뿔뿔. 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칸에 찾아서 입력을 했는데 요거 나머지 3개들은 하나만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입력이 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름으로써 우리 어떤 것은 되었습니까? 1번 부분은 끝이 났죠?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서 작성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위쪽에 봐야 되겠죠? 부양가족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입력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부양가족 명세서 나와 있네요. 본인은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고, 자, 여기 찍고, 자, 연말 정상관계네요. 배우자. 자, 이분도 부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에 걸려서 기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제들 중에서 의료비 공제 있죠.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은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입니다. 자, 여기서 처가 아래쪽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항상 F2 해주시면 됩니다. F2키 코드. 자, 나와 있죠? 배우자는 몇 번입니까? 3번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배우자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는 기본 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배우자는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V라고 돼 있죠. 0번 하면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꿔 줘야 돼요. 0. 자, 부됐죠. 장애인 이런 거 없고, 자, 이름 이런 거 이제 보고 입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김명지 엔터. 그리고 주민번호 나와 있죠. 주민번호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복붙했습니다. 자, 엔터. 자, 두 번째입니다. 김명진은 됐고요. 자식 정현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 몇 번? 4번 찾으시면 됩니다. 20세 이하죠. 요거 20세 이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 아니고 경로 출산 입양 아니고 자녀. 자, 얘는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정현우는 7세지 않습니까? 자녀 특별세 공제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면은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1번 눌러라 그랬죠. 1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정현우 입력해 주시고, 내국인 0번, 주민번호 보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또 직계 비속이니까 몇 번?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20세 이하. 자, 다음 정하윤이는 5세니까 뭐 자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입력하면 되겠죠. 정하운입니까? 내국인 0번 맞나요? 정하윤이네요. 정하윤. 이렇게 이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게 정하윤 1호. 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 없죠?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 모친 김영희죠. 김영희.
직계 존속입니다. 여기서 뭐란 말은 본인의 뭐가 되겠죠.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몇 번?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입니다. 이해됐고요. 이분은 경로되잖아요. 경로됩니다. 자, 이를 찾으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경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예일 때는 뭐 1번, 여일 때는 항상 1번. 이름 그대로 김영희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번호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본인은 됐고요. 배우자는 뭐 부하고 나머지 인적사항들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계 비속 둘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는 7세짜리니까 자녀 세액 공제를 했고, 하나는 하윤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 60세 이상입니다. 김영희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한번 봐요. 자, 이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생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20세 이상, 60세 이상 한 다음에 장애인에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를 장애인으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문제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떨 때는 지금처럼 20세 이하를 한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 장애 체크, 20세 이하 장애인의 체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본에 부하고 장애인에만 체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먼저 이것이, 자, 이게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경우는 장애인, 다시 한번 더 소득이 없으면서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 기본공제 되는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는 20세 이하 60세 이하 이상을 선택한 다음 장애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소득 제한은 안 걸렸는데 나이 제한이 걸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형님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은 45살이에요. 45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등록됩니까? 첫 번째, 소득 제한에 안 걸렸죠. 두 번째, 나이 제한이 있는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60세 이하, 아직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장애인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장애인이 체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은 안 걸렸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장애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소득은 없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어요.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장애인 체크를 하시고 자동으로 장애인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제가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떨 때는 여기에 장애인을 체크하고 장애인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20세 이하를 체크하고 장애인을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 제한, 나이 제한도 안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장애인에 체크하고, 나이 제한에 걸렸을 때는 장애인에 체크하고 여기에 장애인에 체크한다.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어보시니까 이게 별거는 아닌데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이거 댓글 달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